1636년 겨울 남한산성. 눈이 내립니다. 조선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그저 하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조의 자존심, 백성들의 목숨,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가는 무게였습니다.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25리 떨어진 이 산성 안에 조선의 왕 인조가 갇혀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12만이 넘는 청나라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성 안에는 1만 3천여 명의 군사와 함께 조정의 신하들, 그리고 왕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이 작은 산성 안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입니다. 그 45일 동안 영하의 추위 속에서, 식량이 바닥나가는 절박함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은 매일 아침 성벽 위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한양의 궁궐을, 그리고 자신을 에워싼 적군의 깃발을. 이 이야기는 그 45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인간이 느꼈을 치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조선의 왕이라면 성 밖에서 들려오는 천군의 함성을 들으며 추위에 떨고 있는 신하들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라를 지킬 것인가? 백성을 살릴 것인가? 명분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400년 전 그 겨울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12월에 시작되었지만 그 씨앗은 훨씬 이전에 뿌려졌습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조선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라는 황폐했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국경 너머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의 이름은 후금, 훗날의 청나라였습니다. 만주 땅에서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1616년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선에게 이것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조선은 명나라를 천자의 나라, 제조지은의 은인으로 섬겨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보낸 원군은 조선인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후금은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후금에게 참패했을 때 조선도 강옥립이 이끄는 1만 3천의 군대를 보냈다가 대부분 항복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여기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의리보다는 생존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에게는 형식적인 충성을 보이면서도 후금에게는 실질적인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른바 양쪽 모두를 달래는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200년 넘게 섬겨온 종주국이고 다른 한쪽은 급부상하는 신흥 강국입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저버릴 수 없고 어느 쪽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광해군의 선택은 냉정한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신하들, 특히 서인 세력은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1623년 3월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괄, 김류, 이귀 등이 주도한 쿠데타는 불과 며칠 만에 성공했고 광해군은 폐위되어 유배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능양군, 선조의 손자였던 이종을 새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인조입니다. 반정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광해군이 적통이 아니라는 것, 즉 정통성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했다는 것, 즉 외교 노선의 문제였습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명나라를 향한 사대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이 원칙은 새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명분이었을까요?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할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권력을 빼앗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그들은 광해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624년 반정 공신이었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해야 했고 가까스로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새 정권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27년 1월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3만의 군사를 이끈 것은 아민이었습니다. 후금은 조선이 명나라와 손잡고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했고 또한 인조반정으로 친명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주가 함락되고 안주가 무너지고 평양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인조는 또다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로 피했습니다. 전쟁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후금이 원하는 것은 조선의 복속이 아니라 명나라와의 연합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형인 후금과 아우인 조선이라는 사실상의 굴욕적인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보여준 현실이었습니다. 조선은 후금의 군사력을 막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은 이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명 명분을 버리는 것은 곧 인조반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후금과의 맹약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명나라를 섬겼습니다. 이중적인 태도. 바로 이것이 9년 후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씨앗이었습니다. 1636년 4월 심양에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의 황태극이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청은 이제 명나라와 대등한, 아니 명나라를 대체할 천하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황태극은 조선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형제 관계를 버리고 군신 관계를 맺으라. 즉, 청을 황제의 나라로 인정하고 조선은 그 신하 나라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명길을 비롯한 일부 신하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의 국력은 이미 명을 능가했고 조선은 군사적으로 청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자존심보다 백성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원을 비롯한 척화파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오랑캐와 군신의 예를 맺는다는 것은 곧 조선이 오랑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00년 제조지은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이런 치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척화파의 논리에는 나름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명나라는 단순한 외교 상대가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화이론적 세계관 속에서 명은 중화이고 청은 오랑캐였습니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곧 문명을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최명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묘호란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통성은 친명의리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만약 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광해군의 노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인조와 조정은 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636년 11월 청의 사신 용골대와 마부대가 다시 한양에 왔을 때 조선은 공식적으로 군신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636년 12월 2일 청태종 황태극은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출발했습니다. 이번은 정묘호란과 달랐습니다. 9년 전 후금은 경고의 의미로 일부 군대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황제가 직접 전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목적도 명확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켜 청의 신하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청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격했습니다. 주력군은 황태극이 직접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고 좌익군은 남쪽으로, 우익군은 동쪽으로 우회하며 조선을 포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군대의 이동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12월 9일 청군은 이미 안주를 지나쳤습니다. 12월 13일 평양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한양의 조정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청군이 평양을 넘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한양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강화도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에 들어가면 청군을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12월 14일 밤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화도로 피난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에 출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12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청군의 선봉이 이미 개성을 넘어 한양 근처까지 육박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진군 속도였습니다. 청군은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약 1000리가 넘는 거리를 불과 13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70리가 넘는 거리를 행군한 셈입니다. 이것은 기병 중심의 청군이기에 가능한 속도였지만 조선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한양에서 강화도까지는 약 50리 거리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지금은 그 사이 어디에 청군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피난 행렬이 청군과 마주친다면 왕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12월 15일 새벽 급하게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최명길이 건의했습니다. 강화도는 너무 위험합니다. 남한산성으로 피하십시오. 남한산성은 한양에서 남동쪽으로 25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광주 땅의 험준한 산 위에 자리한 이 산성은 둘레가 약 4km에 달하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청의 재침에 대비해 이 산성을 보수하고 군량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였습니다. 한양에서 남한산성까지는 강화도보다 가깝고 청군이 아직 남쪽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 도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기로 한 것입니다. 1636년 12월 15일 오전 인조는 창덕궁을 떠났습니다. 함께 간 사람은 왕세자 소현세자,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 그리고 주요 신하들이었습니다. 호위 병력은 1만 3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왕비와 세자빈 그리고 여러 왕족들은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분산하여 피난한 것입니다. 만약 남한산성이 함락되더라도 강화도에서 왕통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피난 행렬은 서둘렀습니다. 송파나루를 건너 광주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군사들과 신하들은 급히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양의 궁궐이 보였을 것입니다. 저 궁궐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12월 15일 저녁 행렬은 남한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산성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 조선의 왕과 조정이 갇혔습니다. 같은 날 청군의 선봉은 한양에 진입했습니다. 남한산성은 험준한 지형에 자리한 천연 요새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검단산이, 남쪽으로는 청량산이 솟아 있었고 그 사이의 분지에 성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돌로 쌓여 있었고 4곳의 문과 여러 개의 치성 망루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군량과 무기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정묘호란의 교훈으로
조선은 주요 산성에 군수 물자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1만 3천여 명의 군사로 둘레 4km의 성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중 상당수는 급하게 동원된 병력이었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째, 군량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비축된 식량은 있었지만 1만 3천 군사와 수천 명의 신하, 관리 궁인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 포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셋째, 고립되었습니다. 한양은 이미 청군이 장악했고 강화도는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지방의 근왕병들이 올라온다 해도 12만 청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인조는 산성에 들어온 첫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벽 위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면 한양이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 궁궐에서 불과 하루 전까지 조정을 열었는데 이제는 이 좁은 산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월 16일 청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태극은 직접 군대를 지휘하며 산성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청군은 성을 완전히 포위한 뒤 바깥쪽으로는 경계선을 만들어 조선의 원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2월 17일 황태극은 산성 가까이 진을 쳤습니다. 성 안에서는 청군의 움직임이 다 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이 천막을 치고 불을 피우고 말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에 조선군은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청군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포위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 안의 식량이 떨어질 것이고 추위와 굶주림이 조선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황태극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같은 무렵 청군의 일부는 강화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용골대가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강화도에는 왕비와 왕족들이 피난해 있었고 조선의 재물과 곡식이 모여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청군은 김포 쪽에서 강화 해협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다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산성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인조와 신하들은 성벽 위로 올라가 바깥 상황을 살폈습니다. 청군의 진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포위망은 조금씩 더 견고해졌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1636년에서 1637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고 밤에는 더 추웠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장작은 제한적이었고 모든 병사에게 충분한 방한구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식량은 배급제로 관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끼를 제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끼로 줄었고 나중에는 1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쌀밥 대신 잡곡이 나왔고 나중에는 풀뿌리까지 섞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탈영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성벽을 넘어 도망치려다 청군에게 붙잡히는 경우도 있었고 운 좋게 탈출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지쳐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백 명의 신하와 관리들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평소 넓은 저택에서 살던 양반들이 이제는 작은 방 하나에 여럿이 모여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인조는 날마다 신하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성 안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창과 칼이 아니라 말로 벌어졌습니다. 최명길로 대표되는 주화론자들은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군사는 10,000명 남짓이고 청군은 10만이 넘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있고 원군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전하께서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백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에 항복하여 군신의 예를 맺더라도
살아남아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명길의 논리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김상원으로 대표되는 척화론자들은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조선이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200년 동안 명나라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이제 명이 위기에 처했다고 등을 돌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성 안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비겁한 사람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김상원의 논리는 도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명분을 잃으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했습니다. 두 논리는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최명길은 백성의 생명을 우선했고 김상원은 나라의 명분을 우선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았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인조는 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백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고 그의 정통성은 친명의리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청에 항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반정의 명분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성 안이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밖에서는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의 근왕병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김자점이 이끄는 병력, 이서가 이끄는 병력, 그리고 여러 지역의 의병들이 남한산성을 구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12월 말 전라도에서 올라온 근왕병 수천이 청군과 교전했으나 패배했습니다. 1월 초 경상도의 근왕병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청군은 압도적인 기병 전력으로 조선의 근왕병들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군의 기병은 빠르고 강했으며 조선군은 그들의 전술에 대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 안의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은 1월 22일이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강화도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고 조선은 강화도를 마지막 피난처로 생각해왔습니다.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바다가 얼었습니다. 강화 해협이 물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청군은 그 얼음 위를 걸어서 강화도로 건너갔습니다. 1월 22일 새벽 청군이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강화도의 조선군은 예상하지 못한 기습에 당황했습니다. 바다가 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항은 있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낮이 되기 전에 강화도는 함락되었습니다. 왕비와 세자빈 그리고 수많은 왕족과 신하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청군은 강화도에 모아둔 곡식과 재물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기록은 그날의 참상을 전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치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굴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졌을 때 성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조는 말을 잃었습니다. 왕비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 강화도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최명길이 다시 간언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명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화도마저 함락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킨단 말입니까? 항복하십시오. 하지만 김상원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다 해도 의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 굳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1월 말 남한산성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군사들은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고 풀뿌리를 캐어 연명했습니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겼습니다. 청군은 여전히 포위를 풀지 않았습니다.
가끔 청에서 사신이 와서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밤에는 성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절망에 지친 사람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신하들도 군사들도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인조도 지쳐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지키지 못했고 왕비를 지키지 못했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은 내려져야 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1월 말 황태극은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사신을 보내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성을 공격하여 모두 죽이겠다. 성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몰래 성벽을 넘어 청군에게 투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배신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음력 1월 30일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성 안에서는 그 어떤 축하도 없었습니다. 떡국 대신 미음을, 세배 대신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인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45일의 포위 끝에 그는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음력 인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짐이 결정을 내렸다. 청과 화해하겠다. 김상원이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차라리 여기서 함께 죽사이다. 하지만 인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은 백성들을 죽일 수 없다. 짐이 치욕을 감수하겠다. 최명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이 관철되었지만 이것이 기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김상원은 조복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다음 날 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항복의 의사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태극은 항복을 받아들이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조는 직접 나와 황태극에게 300우고 두례를 행할 것. 이것은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최고의 예였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둘째, 조선은 청의 연호를 사용할 것. 명나라의 연호를 버리고 청의 연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청을 천자의 나라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주요 신하의 자제들을 인질로 심양에 보낼 것. 이것은 조선이 다시는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넷째, 조선은 청에게 조공을 바칠 것. 해마다 금, 은, 포목, 쌀 등을 청에 보내야 했습니다. 다섯째, 척화론을 주장했던 신하들을 처벌할 것. 특히 김상원과 오달제, 윤집 같은 사막사를 청에 보내야 했습니다.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멸하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인조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음력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45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왕은 성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항복하는 자의 복장이었습니다. 왕의 위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도 푸른 옷을 입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한겨울의 땅은 얼어 있었고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얼었고 살이 찢어졌지만 그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삼전도였습니다. 한강 남쪽,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있던 삼전도는 황태극이 단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수왕단이라 불리는 이 단 위에서 조선의 왕은 청의 황제에게 항복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삼전도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발걸음이 치욕이었고 모든 시선이 수치였습니다. 청군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왕과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웃는 듯한 눈빛도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인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삼전도에 도착했을 때 수왕단이 보였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단 위에 황태극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제의 복장을 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조선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단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왕통의 주인이 오랑캐라고 불렀던 청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309고두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 인조는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째 절.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절. 마지막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의 고두. 왕의 이마는 차가운 땅에 9번 닿았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땅바닥에 짓밟히는 순간에 주변에는 수만 명의 청군이 지켜보고 있고 뒤에는 조선의 신하들이 함께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 치욕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이 끝난 후 황태극이 말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청의 신하국이다. 인조는 대답했습니다. 예, 황제폐하. 그렇게 조선과 청의 군신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항복 조건 중 하나는 척화론을 주장했던 신하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상헌, 오달재, 윤집.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청과의 화의를 반대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에 압송되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체포되었습니다. 김상헌은 저항했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오랑캐에게 넘기지는 마시오. 하지만 그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박되어 청군에게 넘겨졌습니다. 심양으로 끌려간 사막사는 청조정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조선왕에게 청과 싸우라고 부추긴 자들이냐? 윤집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의리를 지키고자 했을 뿐이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오달재가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청은 그들에게 항복을 강요했지만 세 사람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1637년 심양에서 사막사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조선에서 의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의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의 인질로 가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미 성년이었고 복림대군은 아직 젊었습니다. 두 왕자는 아버지 인조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조는 아들들을 껴안았습니다. 건강히 있거라.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인조도 왕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자와 대군은 수십 명의 조선 신하 자제들과 함께 심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인조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인질로 보낸다는 것, 그것은 왕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치욕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1637년 2월, 청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완전히 굴복했고 청의 신하국이 되었으며 인질과 조공을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조선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2월 말 인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궁궐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청군이 지나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인조는 창덕궁에 들어가 왕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는 예전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조정을 다시 열었지만 신하들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누군가는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못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조선에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전쟁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함락대의 피해가 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로였습니다. 청군은 조선에서 수십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0만에서 60만 명이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만주와 중국으로 끌려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조선 조정은 포로들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속환 사업이라 불리는 이 노력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청에 돈을 주고 포로를 사오거나 외교 교섭을 통해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로를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국 땅에서 죽었고 일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슬픔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조선은 청에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금, 은, 쌀, 포목, 말 등 막대한 양의 물자가 북쪽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선 경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가장 깊은 상처는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 작은 중화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명나라가 세운 유교 문명의 정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에게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렸으며 왕자들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문명의 패배,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오랑캐가 중화를 이길 수 있는가? 의리를 지키려다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과연 그 의리가 옳은 것이었는가?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명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북벌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북벌, 북쪽의 청을 정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군사 계획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위안에 가까웠습니다. 효종, 즉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벌론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효종은 8년 동안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느낀 치욕과 분노는 컸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후 그는 북벌을 주장했습니다. 청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만들고 언젠가 북벌을 단행하겠다. 하지만 북벌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선은 청과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모든 면에서 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북벌은 구호였을 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북벌론은 조선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언젠가는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희망이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자성의 난으로 베이징이 함락되고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군은 산해관을 넘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200년 넘게 섬겨온 명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조지은의 은인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선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청의 지배를 현실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계속 지킬 것인가. 조선은 독특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청을 섬겼습니다. 해마다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고 청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명나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대보단을 세워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습니다. 명나라의 의관을 보존하고 명나라의 문화를 계승하려 노력했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화, 이제는 사라진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존명배청이라고 부릅니다. 명을 높이고 청을 배척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현실적인 태도였을까요? 이미 멸망한 나라를 여전히 섬기고 실제로 지배하는 나라는 겉으로만 인정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과연 건강한 것이었을까요?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현세자의 운명입니다. 소현세자는 인조의 장남이었고 당연히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심양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양에서의 경험은 세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자는 청에 발전된 문물을 목격했습니다. 청은 단순한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명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드나들었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담샬이라는 예수의 선교사와 교류하며 서양 학문을 배웠습니다. 천주교에도 관심을 가졌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조선에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돌아온 지 2달 만에 세자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조가 세자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자가 청에서 서양 문물을 배우고 친청 성향을 보인 것을 인조가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은 조선이 변화의 기회를 놓친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약 세자가 왕위에 올라 개혁을 추진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왕위에 오른 것은 복림대군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외쳤지만 실현하지 못했고 조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습니다. 병자호란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최명길과 김상원의 논쟁입니다. 최명길은 주화론자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백성의 생명을 우선하며 살아남아 재기를 도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상원은 척화론자였습니다. 명분을 지키고 의리를 저버리지 말며 죽더라도 떳떳하게 죽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김상원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막사와 함께 그는 의리의 상징이 되었고 후세 사람들은 그의 절개를 칭송했습니다. 반면 최명길은 비난받았습니다. 비겁하다, 오랑캐에게 굴복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김상원의 주장대로 끝까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한산성은 함락되었을 것이고 인조는 죽거나 포로가 되었을 것이며 조선 왕조는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최명길의 선택 덕분에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치욕적이었지만 왕조는 유지되었고 백성들은 목숨을 건졌으며 나라는 회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았을까요?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최명길과 김상원은 각자 다른 가치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생존을, 다른 사람은 명분을 우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치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생존은 공허하고 생존 없는 명분은 무의미합니다. 조선은 최명길의 현실주의로 살아남았고 김상원의 이상주의로 정신을 지켰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사람들은 광해군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배신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집권했다면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후금과의 관계를 관리할 줄 알았고 굳이 대립할 이유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친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선은 청과의 충돌 경로로 들어섰습니다.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명분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광해군이 비난받았던 것이 과연 정당했는지 아니면 그가 시대를 앞서간 현실주의자였는지. 병자호란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첫째, 군사적 무능함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조선은 여전히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화포와 같은 무기는 있었지만 훈련된 군대는 없었고 전략도 부실했습니다. 청군은 12만 대군으로 압록강에서 한양까지 13일 만에 도달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정치적 분열이었습니다.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신하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분열했습니다. 셋째, 현실 인식의 부족이었습니다. 조선은 청을 계속 오랑캐로 취급했습니다. 청의 국력이 명을 넘어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비단 병자호란 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내내 이런 약점들이 반복되었고 결국 19세기 말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진짜 피해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역사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강화도에서 치욕을 당한 여인들의 고통을, 추운 겨울 산성 안에서 굶주리며 죽어간 군사들의 절망을, 만주로 끌려가 노예가 된 사람들의 한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피해자의, 힘없는 이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병자호란은 왕의 치욕이기 전에 백성의 비극이었습니다. 눈은 녹고 봄이 왔습니다. 1637년의 겨울이 지나고 조선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자호란으로부터 4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은 관광지가 되었고 삼전도비는 옛 치욕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이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백성을 살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비단 조선시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우리는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인조의 자리에서, 최명길의 자리에서, 김상원의 자리에서, 혹은 남한산성 안에서 굶주리던 한 병사의 자리에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선택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것, 그리고 역사로부터 배우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병자호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400년 전 그 겨울, 남한산성에 내린 눈은 이미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아래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내렸던 선택과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후대에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지를.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400년 전 그 추운 겨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함입니다. 잠들기 전 듣는 역사 한 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